네, 뭐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는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힘든 거는 일단 내수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청년들의 이제 고통이 좀 커지는 거는 사실 글로벌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윤선천 평론가님이 한번 우리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고용이 악화된다,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뭐 작년 한 네, 중순 오래되긴 이래로 했죠. 계속해서 왔었죠. 네. 그리고 사실 고용이 좋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좋기가 힘들죠, 사실. 예, 사실 뭐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좀 어떻게 좀 괜찮은 모양새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꽂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로 인해서 사실 뭐 2차 전지의 업체들의 어떤 투자,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업체들의 국내 투자 이런 것들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네. 사실은 그 밑에 이제 하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투자가 뭐 조 단위로 일어나는 사업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속속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이연되거나 아니면은 뭐 없어지거나 하는 바람에 사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기 시작했고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 고용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고용업,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도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해서 한파의 바람이 불어왔던 거고 거기에 이제 뭐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완전히 펀치를 때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수 침체는 뭐 계속됐던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사실 뭐 고용 시장의 어떤 한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게 뭐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어떤 지표들이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단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사실 고용 지표라는 게 후행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2월이 다가오니까 12월께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작년이죠. 24년 12월 연간 고용 동향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만 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속도는 좀 안 좋아지는 게 지금 좀 더 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바닥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는? 저는 뭐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46개월 만에 취업률이 하락이 전환이 되고 실업률이 4년 내에 최고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취업자 수 감소는 이제 매우 드문 현상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약간 1%, 2% 사이에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판에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좀 위축된 마이크로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가 좀 심각한데 시어스 인구가 41만 1,000명이었어요. 근데 1년 전엔 36만 6천 명이었거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3%의 시어슴, 그러니까 시어슴이라는 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포기를 했다라는 측면이 쉬었다는 게 얼마나 쉬어야 쉬었음이라고 잡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이렇게 1년 동안 구직 하는 활동이 건데, 없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가 2021년에 40만 9천 명, 2022년 40만 6천 명, 2023년에 36만 6천 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또 증가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구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층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가 14만 3천 명이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3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37년 3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취직 활동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생계를 위해서 시간당, 그러니까 단기간 일자리에 뛰어드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청년 구직 형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커뮤나 이런 데서 봐도 취업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든 뭐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일용직들로 생계를 좀 이어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이게 지금 건설업이 참 문제예요. 건설업이 네, 그 건설업. 고용 유발 개수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산출액 한 10억 명이면 이게 뭐 보통 한 11명? 약 네. 대략 11명 네. 정도가 그 유발 개수가 발생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제조업이 6.5명 정도 되니까 네. 제조업에 비해서도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저희 학교 예. 다닐 때만 해도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렇죠. 일용직 많이 예. 나가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워낙 예. 작년부터가 아니죠. 사실은 뭐 22년부터 PF 문제가 네, 불거지기 PF 시작하면서 문제죠. 네. 이제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폐업한 건설사가 2,100여 개입니다. 그 중에 종합 건설사가 400여 곳에 이르러요. 네. 그 일군 중에서도 뭐 재벌 기업의 산하 기업들도 뭐 틈틈이 네. 부도 위험이다, 뭐 디폴트 그렇죠. 위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거 보면은 이 건설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게 건설업 취업 잡수가 사실은 저 12월달에 고용 인원이 취업 잡수가 5만 명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 그 건설업 취업 잡수가 4만 9천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사실 비해서. 그 건설의 위기라고 네, 그렇죠. 뭐 제조업과 큰 서비스업에서는 사실 고용 인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네. 제조업이 한 2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네. 사실 국내 제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줄었고 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서 이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그 건설업이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뭐 도소매 분야에서도 약간 네. 줄긴 했는데 가장 큰 타격은 역시 건설업이겠죠. 이거는 예. 5만 명 중에 4만 9천이면은 사실은 건설업만 괜찮았으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 지표로 예. 보는 고용 네. 인원에는 그렇게 큰 네. 뭐 이게 없었겠죠. 예, 그러면 예. 건설업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 그리고 또 PF 문제라고 네. 진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일단 사실 2022년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230조였던 전국의 건설 수주액이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0조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거의 4분의 여기다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18,600가구에 네. 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착공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니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해 폐업한 건설업체가 전국에 2,600여 곳, 1년 전보다 뭐 13.6% 그러니까 300여 곳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도 30곳, 그래서 2019년에 50곳에 가까웠는데 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거고, 사실 신동아 건설이 또 네. 무너졌었고, 그리고 경남의 대저건설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이제 와닿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거기에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재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이제 파급 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건 고용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또 PF 문제 같은 경우도 지방하고 또 서울하고의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미분양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부양을 하면 또 이게 또 부실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또 들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도 못해 저렇게도 못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업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이제 뭐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많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중소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뭐 대기업도 어려운데 네.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들이 뭐 네. 이게 좋을 리가 사실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 구조 자체가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대부분이 뭐 그렇죠. 이쪽으로 네. 그 고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네. 자산 규모가 한 5천억에서 보통 한 5조 원 정도를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40%는 설문조사를 했겠죠. 네. 40%는 신규 채용 계획을 갖다가 아직 세우지도 못했어요.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25% 정도는 그 규모를 작년보다 줄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올해가
어렵다. 그다음에 사실 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지금 같은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 계획 자체를 갖다가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사실 뭐 웬만한 중견기업들이 보통 환율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대기업은 물론일 거고요. 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사람을 얼마 뽑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아직은 지금 뭐 1월 거의 뭐 이제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고용 뭐 계획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자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쪽에서 부양을 좀 일단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 보니까 건설 투자를 5조 원 확대할 경우에는 32,000명의 건설 산업 고용 창출에 더해가지고 연관 산업의 고용도 한 22,000명 추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철강, 뭐 시멘트, 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기계 연관 산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건사년에 따르면 이 건설 산업이 산출단 10억 원당 취업자 유발 인원도 10.8명이어가지고 제조업의 6.8명보다도 한 1.7배 정도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 이걸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완강을 앞당긴 이런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이런 것들을 통해 정부 쪽에서 좀 많이 푸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초입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5만 명 중고에 이제 4만 9천이 이제 건설 부지인이었고 지금 민간에서는 지금 부양은커녕 이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부가 좀 의도된 그 재정 적자를 보면서라도 뭔가 인프라 투자가 됐던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뭐 거시경제를 조금만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 뭐 여기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니까 그 정책을 안 쓰고 있는 건데 경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번 그 침체에 나선형 고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시차말로 얘기해서 어떤 불이 한번 이렇게 확 가라앉아서 꺼지게 되버리면 그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씨가 조금 남아 있을 때라도 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고 하는 총재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성장률을 갖다가 하는 그 예측치 같으면 1.6가 보통 한 1.9% 정도 예상했는데 거기다 0.2에서 0.3%포인트 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 그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금리나밖에 없죠. 뭐. 금리를 갖다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게 환율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동결을 한 거고요. 금리를 내린다니 또 한 번 가계부채가 또 폭증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한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정책의 가용성 자체가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정부 부채 사이드만 놓고 보면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전성이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럼 가계보다는 정부가 낫죠. 가계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 재정 사이드에서는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과감한 어떤 추경을 동원을 해서 뭐 재정 그게 지출. 재정 지출을 동원을 해서 사실은 어떤 지출을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려서 지금 성장률을 방어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사실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다 얼어붙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이드는 정부 지출이잖아요. 순수출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GDP를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고용 안파를 줄이는 가장 좋은 첩경이다. 뭐 그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은 총재께서도 하는 얘기고요. 그 사실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약간 돌려서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재정 정책도 크게 이제 두 가지 곡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조금 같은 거라서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한 20조 얘기가 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지역화폐라든가 소비 촉진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그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 워낙 소비가 줄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사실은 미국의 그 IRA법이라는 게 미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엄청난 재정 지출인데 그게 재정 지출을 옛날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꼽아주는 식으로 머물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거대 전력 투자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들에 대한 어떤 미래의 성장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단순히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소비를 해가지고 한번 끝나는 물론 거기도 승수 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거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행을 해서 생산성 있는 투자 다시 말해서 미래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 투자들 이쪽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네,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소비 진작에서 경제 효과가 일어날 거다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소비 진작 수단을 많이 강구한다 하더라도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죠. 아니 전망이 불투명한데 당장 뭐 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투자할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정부 쪽에서 견인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소비 진작 이런 거는 이제 뭐 정부나 뭐 이렇게 야당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보도를 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 투자를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대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 많은 일자리가 국내에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고용에 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투자를 갖다가 약속한 건 많죠.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 이연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네. 그냥 뭐 거기 장비 들어가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올스톱된 상태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춤하는 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가 집중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어떤 약세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형상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렇죠. 건데 하다못해 현대제철까지 미국에다가 저 제철소를 세운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에 조선소가 세워질 정도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도 어차피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전부 다 파이가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공장도 가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쪽 공장도 가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쪽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가동을 갖다가 가동률을 갖다가 좀 낮춘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좋을 거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때 사실은 정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뭐 인프라 투자가 됐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굳이 건설업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새로운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해야 될 유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사실은 재정 지출을 좀 강화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이게 변수인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해외 신규 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질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채용 실적을 공시는 않았지만 지금 추정하는 거는 국내보다는 해외 신규 채용을 늘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대 이 대기업이 대부분 다 해외,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공장들을 많이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을 앞에서 하셨듯이 그럼 지금 미국에 다 신규 채용으로 다 뺏길 거냐? 그러면 그 국내에서도 뭔가 우리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네. 대책이 없다. 뭐 심지어는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게 되면 뭔가 이익을 볼 거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국내 채용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부가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 관세를 막 그런 식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지금 그 과거에 그 전 정권에서 네.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이렇게 취업한 청년들한테 뭐 네. 보조금도 주고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뚜렷한 어떤 효과가 사실은 네, 뭐 없었던 나타나지는 네. 사실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일자리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의 어떤 미스매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이런 간극을 갖다가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이걸 좁혀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한두 해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청년들의 인식 자체가 그리 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들만 계속 키운다고 해서 뭐 대기업들이 공장 하나 세운다고 해서 과거만큼 고용 유발 개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뭐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고급 인력들은 들어가죠.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로봇들이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공장들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어떤 엄청난 어떤 고용 유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그 일자리들이 그 외국인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또 두 가지 점에서 좀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어떤 그 격차를 갖다가 줄일 수 있도록 그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1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으면 글쎄요 이런 문제들이 그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격차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언론에서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완전 동감하기 좀 어려운데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좀 기피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뭐 그럴만해서 그런 것인지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일단 당장 지금 설 연휴인데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 직원은 138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74만 원이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특히 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84만 원이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뭐 74만 원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까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임시 공휴일인 27일 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휴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27일 휴무 계획이 없다라고 중소기업 60.6%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임금 격차도 심한 데다가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이제 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임금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대기업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느냐? 대기업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저는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점, 뭐 연휴 기간 이런 때 쉬지 않고 또 상여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그거는 뭐 좀 지원을 해주고 파격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그래서 다 그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결론은 사실은 이거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쪽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네. 거거든요. 사람은 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황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니까 그쪽 부분은 결국은 고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고용의 어떤 미스매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쪽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장기적인 어떤 그 대안을 갖고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줘야 되고 뭐 작은 기업들은 나라에서 주면 이것도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많이 있으니까.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 됐든 강소기업이 됐든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다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특정 기준을 채워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일종의 사다리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뭐 신분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만 좀 약간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기업이 이렇게 점차 커가는 단계도 지금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좀 격려하고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를 좀 생각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부가 한번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민간에서 어떻게 한번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고용이 쉽지 않은 게 한번 고용하면 이게 또 해고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을 온라인으로 살 때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 그 고용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고용 유연성을 좀 확대를 해서 기업이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고용을 했다가 위험할 때는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날까 하는 거에는 뭐 저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필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엄청난 호황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 거기 좀처럼 안 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한둘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걸 갖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런 어떤 그 고용,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못 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사실 못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임금의 어떤 격차라든지 그 원하는 것과 아니면 실제로 주는 것과의 어떤 임금 격차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당연히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정부한테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더 많이 이렇게 자꾸 들여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단 말입니다. 물론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거기를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울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약한 건 아니고 약한 건 아닌데 또 고용에 대한 경직성도 좀 있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리기가 사실 조선업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한때는 굉장히 좋았을 때 많이 늘렸다가 2010몇 년 뭐 그때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뽑아놓은 사람은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해서 구조조정을 뒤늦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련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가지고 조선업이 힘들었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용 경직성 때문에 사이클이 약간 꼬인 거 아닌가라는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좀 더 무료 반품을 해서 구매를 늘리는 이런 쇼핑몰의 방법을 고용에서도 한번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용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유연화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기본 모델로 많이 삼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 실업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실업급여 등의 어떤 네. 안전망들이 그렇죠. 안전망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자와 또 이제 경영자, 고용자 간에 매칭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쉽게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결 지점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이 아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차피 대세는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황인 어떤 그런 분야가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친환경 선박이면 거기에 필요한 또 다른 어떤 기술 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단순 인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의 어떤 개발이나 훈련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특히 새로운 분야의 인력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과 훈련 시스템이 잘 또 인력들의 받침이 되느냐 이런 분들이 같이 맞물려야 그렇죠. 예, 고용 유연화가 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뭐 농담 삼아서 그 코카콜라 배달하시는 분이 펩시콜라 마시다가 뭐 해고됐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또 펩시콜라에서 코카콜라 마시다가 잘리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자리만 바꾼다는 게 미국 교육 노동성을 이제 그 얘기하는 하나의 농담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재교육 그리고 구직자하고 고인자들이 좀 효율적인 그 시장을 좀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에 정부가 좀 역할을 좀 해주면 그나마 좀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